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오노레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 오노레드 발자크는 1799년에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는 루아르강 유역의 투르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농민 출신인데 프랑스 혁명기에 출세해서 관리가 되어 투르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나폴레옹의 전성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발자크는 적과 극의 저자 스탕달처럼 나폴레옹의 예찬자가 됩니다. 아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권유로 그는 법조계에 잠시 종사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곧 문학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작가로서 그는 1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다작의 작가고요. 스스로 문학계의 나폴레옹이 되길 원했던 야심만만한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발자크는 하루에 커피를 40잔 가까이 마시면서 지필에 몰두했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장질환을 얻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죠. 고리오 영감은 1834년, 35년에 발표된 오노레드 발자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당시 파리 사회의 실상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일종의 풍자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오직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회상이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그의 여러 소설을 한데 모은 역작인 인간 희극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소설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발자크 문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리오란 남자의 노년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던 딸들에게 배신당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란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리오 영감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외젠 드라스티냐크라는 젊은 법학도인데요. 그는 복해 부인의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 하숙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고리오 영감입니다. 고리오 영감에게는 나지와 델핀이란 두 딸이 있는데 각각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 잘 살고 있죠. 외제는 이 고리오 영감과 친한 친구가 됩니다. 고리오 외에도 이 하숙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사람은 보트랭이란 남자입니다. 중년의 이 남자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죠. 빅토린 타유페르라는 아가씨도 이 하숙집에 사는데요. 그녀는 외제는 남몰래 짝사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파리 뒷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복해 부인의 하숙집에는 여러 하층민들이 하숙을 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아버지가 있으나 딸이란 이유로 버림받은 빅토린, 시골에서 파리로 갓 상경한 외젠,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 남자 보트랭 등이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고리오인데요. 그는 과거 제면소를 경영했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두 딸인 나지와 델핀을 귀족 집안에 시집 보내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준 탓에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하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인 복해 부인은 처음에 그를 유혹해보려고 하지만 꿈쩍도 않는 그에게 화가 나 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죠. 게다가 고리오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조금씩 두 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서 점점 가난해졌고 하숙집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 외제는 어떻게든 성공하려는 야심찬 젊은이였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법조인의 길 대신에 부유한 귀족 부인의 애인이 되는 방법을 택합니다. 당시 파리 상류층 사회에 만연해 있던 풍조였죠. 외제는 자기 친척의 도움을 받아 레스토 부인에게 접근하는데 사실 레스토 부인은 고려의 장녀인 나지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외제는 이를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지만 도리어 완전히 퇴짜를 맞게 됩니다. 대신 외제는 뉘싱겐 부인이 된 고려의 차녀인 델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빼어난 외모와 화술 덕에 델핀과의 사이는 점차 발전합니다. 그 와중에 보트랭은 외젠에게 접근하여 빅토린의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이니 유일한 상속인인 그녀의 오빠만 제거하면 빅토린은 부유한 상속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외젠이 빅토린을 유혹해 결혼하기만 하면 자신이 그녀의 오빠를 제거해 줄 테니 나중에 큰 돈으로 보상해달라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죠. 하지만 이미 델핀에게 빠져있는 외제는 시큰둥합니다. 사실 보트랭이라는 남자의 본명은 자크 콜랭인데요. 그는 유명한 탈옥수로서 불사신이라고 불리는 신출기문한 범죄자였던 것이었죠. 한편 딸들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고리오는 외젠이 자신의 둘째 딸과 애인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면서
외젠에게 집까지 마련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트랭이 외젠에게 은밀히 다가와 다음날 자신이 빅토린의 오빠와 결투를 하게 되었다며 자기의 검술로 그를 살해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와 공범이 될 생각이 없던 외젠은 고리오와 이 일을 상의하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보트랭은 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죠. 다음날 늦게 외젠과 고리오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는데 이미 보트랭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곧바로 빅토린의 아버지는 그녀를 찾으러 하숙집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녀는 하숙집을 떠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보트랭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얼마 후 나지와 델피는 그동안 소원했던 아버지를 방문하는데 둘 다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죠. 나지는 자기 애인의 막대한 도박빚을 갚아주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델피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리오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두 사위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남은 전 재산을 다 털어 딸들에게 줘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해온 데다 딸들의 위기에 큰 충격을 받은 고리오는 병이 들죠. 외젠이 그를 극진하게 간호하지만 정작 두 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결국 고리오는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는데요. 딸들은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죠. 외젠이 사비를 털어 고리오의 장례를 치르고 파리 상류사회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애인인 델핀을 찾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발자크는 이 작품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타락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파리의 상류사회는 기혼자들이 공공연하게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있고요. 하층민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한편 갖가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 고려의 두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19세기 초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외젠에게 파리 사회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진흙투성이 대양 같아서 한 인간이 발을 잘못 디디면 목까지 잠겨버리는 곳이었다. 파리 사회는 바로 진흙탕 같았다는 것이죠. 발자크의 작품에서는 결코 세상을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한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그리고 있죠. 모든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작가를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외젠이 고려의 장례를 마무리 짓고 나서 델핀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둘의 대결이다 라고 일갈하는 외젠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파리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외젠이야말로 작품 속 어떤 인물보다도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빠른 성공을 위해서 귀부인의 애인이 되지만 보트랭의 제안을 물리칠 정도로 개결한 면을 가지고 있죠. 고려의 딸들을 찾아가 자식된 도리를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순수성이 극대화되는 장면은 딸들도 외면하는 고려 영감을 극진히 간호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외제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적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는 고려 영감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의 부성애로 상징되는 전통적 가치의 몰락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겠죠. 따라서 외젠의 마지막 다짐은 자신도 앞으로는 모든 도덕적 기준을 버리고 출세의 지향적 삶을 살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했던 외젠의 이런 결심이 저에게는 씁쓸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프랑스 사회의 도덕성이 불가역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트랭이 등장한 이유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보트랭이라는 인물은 참 특이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베일에 쌓여있던 그는 사실 유능한 범죄자였죠. 그는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허무하게 작품 속에서 퇴장하지만 그가 잡혀가며 남긴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나은가요? 우리가 어깨에 진 파렴치함이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파렴치함보다는 덜합니다.
타락한 사회의 무기력한 구성원들인 당신들 말이오. 당신들 중 가장 낫다는 인간도 내게는 저항하지 못했소. 보트랭에 체포될 때 같이 하숙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끔찍해하는데 보트랭이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작가가 독자들에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은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타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경멸감을 품게 되었을 텐데요. 발자크는 과연 독자들은 이 등장인물들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단언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발자크가 작품 속에 악인 중 악인으로 보트랭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고려영감 주필이었습니다. 사회를 꿰뚫어보는 작가 오노레드 발자크의 빛난 통찰력과 관찰력은 그가 원한 대로 문학계의 나폴레옹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주필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